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시골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갈 아들이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이에요.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그 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은 이곳 강원도가 아니라 경기도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 신세를 지며 자랐어요. 외삼촌은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외숙모는 집에 없으셨고 저는 그렇게 외삼촌과 사촌 오빠 한 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외삼촌은 제게 고마운 분이었어요. 잠잘 곳을 내어주시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외삼촌과 저 사이에 딱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외삼촌의 성격 때문에 길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거든요. 호기심 많았던 저의 초등학생 시절은 무뚝뚝한 외삼촌에게 길들여졌어요. 궁금한 것은 늘 속으로 참았고 혼자 해결하기 바빴죠.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으니 날이 가면 갈수록 외삼촌에게 무언가를 여쭙는 일은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고마운 것에는 변함이 없었죠. 사촌 오빠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하고 3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는데 특별히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게 관심이 없을 뿐이었지 착한 오빠였거든요. 외삼촌이 저를 많이 예뻐하시거나 제게 사랑을 많이 주셨더라면 그 오빠가 질투가 나서라도 저를 못살게 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니 오빠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도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외삼촌 댁에서 자라서 그런가 말이 없고 웃을 일이 없었던 것만 빼면 그 집은 제게 모자랄 것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 서글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제게 결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다니던 학교에서 아주 커다란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덩치가 작았으니 지금보다 그때 그 놀이공원은 엄청 큰 세상처럼 느껴졌었어요. 친구들이 너도 나도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무서운 놀이기구들 앞에서 저는 겁을 잔뜩 먹고 하나도 타지 못한 채 구경만 해야 했어요. 소풍인지 사람 구경인지 모를 그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 보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지루함에 빨리 버스에 올라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잔뜩 했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왜 갑자기 배가 아파왔는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라도 될까 몰래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이미 제가 타야 할 버스는 주차장을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버스 자리에는 입고 갔던 외투와 가방이 그대로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버스가 저를 두고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울지도 못하고 주차장을 몇 바퀴 헤매었는지 몰라요. 진짜 없다는 생각에 큰일 났다는 생각에 점점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던 그때였어요. 작은 승용차 하나가 제 옆에 멈춰섰고 천천히 내려간 창문 너머로 한 아주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 너 왜 혼자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니? 누군가 저의 곤란함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반가움이 덜컥 앞섰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던 모르는 사람의 차에 함부로 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이에요. 저는 그 차량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곧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덜덜 떨며 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버스가 저를 두고 갔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차에서 내려 제가 타고 온 버스를 함께 찾아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버스가 주차장에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아주머니께서는 제 자초지종을 들어보신 후 저를 그 차에 태우셨습니다. 마침 가시던 길에 저희 학교를 지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했던 저는 냉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그 차에 올라탔어요. 여전히 놀란 마음이 진정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밤이 될 때까지 놀이공원에 갇혀있진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차 안에는 달달한 수박 냄새 같기도 하고 한약 냄새 같기도 한 향이 났어요. 익숙한 듯 낯선 향기였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려던 찰나 갑자기 다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가야 했던 그때의 고통과는 어디가 다른 고통이었어요. 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차 안에서 나던 익숙한 듯 낯선 그 향기처럼 그 고통 역시 익숙한 듯 낯선 고통이었어요. 도로 위에서 차는 달리고 있고 배는 끔찍하게 아파오고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이 차에서 내려야겠다. 좋은 마음으로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한 아주머니의 깨끗한 차 안에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려가며 인도가 보이는 길목이 나올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인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주머니의 어깨를 급하게 두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아줌마, 저 여기 내려주세요. 아주머니께서는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당황해 하셨어요. 아직 학교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꽤 있었고 말없이 있던 제가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죠. 배가 너무 아프고 처음 겪어보는 묘한 고통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여기서 학교까지는 혼자 찾아갈 수 있어요. 물론 뒷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번화가에 접어들었지만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수중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주머니께서 저를 내려주지 않으실 것만 같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차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정말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정말 괜찮겠느냐고 아주머니께서는 여러 번 되물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몇 번 같은 대답을 드리다가 더 견디기가 힘들어 차 문을 열고 달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내려주신 곳은 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화장실로 곧장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심되는 마음으로 화장실 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았을 때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속옷이며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초경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없는 제게 그 상황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상황과 생경한 느낌, 묘한 불쾌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급하게 휴지를 뜯어다 물든 옷가지를 닦아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장 수중에는 차비 한 푼도 없는 데다가 입고 왔던 겉옷마저 버스에 태워보낸 상황이었으니 화장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막막하고 무서운 상황이 해결되질 않으니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부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낯설고 막막한 두려움에 바보처럼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찾아서 오고 가던 다른 발자국 소리들 너머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 너 안에 있니? 아까 놀이공원에서 차 태워주던 아줌마야. 아직 여기 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물속에 잠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먹먹하던 두 눈과 귀가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머니 또래의 어른이 나타났다는 것이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저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날 처음 본 사람에게 저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부터 했어요. 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옷을 입고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 아래로 커다란 비닐봉투 하나가 불쑥 내밀어졌습니다. 어리둥절한 제가 받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받아서 열어볼래? 아줌마가 가서 사왔어. 맞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다시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건네신 비닐봉투 안에는 여성용품을 직접 부착한 새 속옷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위해 아주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그것 외에 갈아입을 새 바지까지 함께 들어있었어요. 제 나이와 차에서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하셨던 건지 초경인 저의 당황스러움을 눈치챈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아주머니께서 사다 주신 바지까지 다 갈아입고 난 후에야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이마가 무릎에 닿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문장보다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그 말보다 더 고마워할 수 있는 표현을 몰라 반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품 안에 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놀랄 것 없다고,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내 저를 다시 차로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과 통화를 마쳤다고, 저를 집으로 바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차에 타자마자 꽃 한 송이를 건네시는데 처음 보는 꽃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 감동은 사는 내내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이 놀랐지? 그래도 내가 마침 발견해서 다행이야. 아줌마가 급하게 아무 데서나 사느라 꽃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소녀에서 숙녀가 된 걸 축하해. 전혀 창피할 일 아니니까 이제 울지 않기.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주머니와 새끼손가락을 나누어 걸고 차는 곧장 출발했어요.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에서 나는 싱그러운 꽃향기는 그 후로 오래오래 제 가슴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아주머니께 또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저의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축하받았다고 말할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아무리 보호자로 외삼촌이 계신다고 한들 외삼촌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얹혀 사는 조카가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는 더욱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 화장실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음날 담임선생님께서는 막 등교를 마친 저를 불러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옷이 올려져 있어 제가 앉아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출발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엄청 다정하고 좋은 아줌마를 만나서 안전하게 집에 잘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제 아주머니로부터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고. 이제는 선생님께서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배가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제 아줌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선생님, 아시면 알려주세요. 선물이라고 해봐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와 없는 돈을 탈탈 털어 길거리 자판대에서 어렵게 산 머리 고무줄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 아주머니께 꼭 드리고 싶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망설이시던 선생님께서는 이내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아줌마, 저 어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 아주머니께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소 하나와 식당 이름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서 학교 끝나면 그리로 오라고 말이에요. 긴장감에 떨리던 얼굴은 금세 환한 웃음으로 차올랐습니다. 제 표정을 본 선생님께서도 환히 미소 지으셨어요. 모르는 아이의 곤란한 상황을 다정하게 도와주시던 아주머니와 그 상황을 전해 듣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없어서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은 조금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보다야 편하게 칭얼거리고 고민을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난 지금 너무 기쁘다. 내게 행운이 깃들었다.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불행한 삶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연결로 아주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러주신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러낸 식당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한 삼계탕 집이었습니다. 노란 빛의 간판에 오래된 것 같은 문짝을 열고 들어가면 옛집 특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너 왔구나.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나오시며 손님 맞이 인사를 건네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소를 받아들고 가게를 찾아가면서도 정말 지금 가도 되는 걸까? 아주머니께서 나를 귀찮아하진 않으실까 망설여졌었는데 그 환한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날 귀찮아하시진 않을 것 같다. 그 생각 하나에 자신감이 생겨 가방에 넣어온 선물을 꺼내어 아주머니께 건넸어요. 선물이라고 해봐야 겨우 주먹만한 포장지에 둘둘 감은 머리 고무줄이었지만 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보석이라도 되는 것 마냥 기쁜 표정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며 팔팔 끓는 삼계탕 한 그릇을 제 테이블 위로 놓아주셨어요. 닭고기 좋아하니? 삼계탕이야. 아줌마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닭 꽤나 잘 삶는 걸로 유명한데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커다란 뚝배기 안에 곱게 놓인 닭고기와 바글바글 끓고 있는 죽의 모양을 보고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삼계탕을 먹을 돈 같은 것은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은데 식당을 찾아왔으니 당연히 밥을 먹고 가는 줄 아시고 음식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당황함을 읽으신 것인지 제 뚝배기 위로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시고 젓가락으로 직접 살을 발라 제 수저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줌마가 웬만하면 안 이러는데 네가 준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네가 준 선물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니. 아줌마는 미리 선물을 준비 못해서
삼계탕으로 퉁치려고 하는데 괜찮지? 아주머니께 드린 작은 선물은 그날 도움을 받았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축하를 받았던 것이 감사해서 준비한 하찮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께서는 그 선물을 되갚는다며 제게 삼계탕을 내어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웅얼웅얼 그 선물은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뜨거워서 입 천장이 다 까질 것 같았지만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었거든요. 먹다가 중간에 배가 불러 도저히 더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됐는데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정성이 가득한 삼계탕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그 삼계탕 집을 딱 한 번 더 찾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싫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저금통을 깨고 삼계탕 값을 마련해서 갔었죠. 삼계탕 한 그릇 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혼자 앉아 삼계탕을 주문하고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동전들을 쌓아놓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다른 손님들 대하듯 똑같이 대해주셨고 제가 모아온 삼계탕 값을 기분 좋게 받아주셨어요. 이거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는 거니까 국물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그날도 삼계탕 한 그릇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주머니께서 작은 도시락 가방 하나를 건네셨어요. 귤이 많아서 몇 개 좀 담았다고. 가는 길에 먹든 집에 가서 먹든 맛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냉큼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도시락 가방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방 안에는 반질반질 맛있는 귤들과 삼계탕 값으로 냈던 동전들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맘대로 돌려 다시 식당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아주머니의 연락처도 몰랐던 저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대체 왜 돈을 다시 돌려주신 걸까? 지금 생각하면 13살짜리 코 묻은 돈을 받고 싶지 않으셨던 아주머니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그게 아니면 이제는 그만 오라는 뜻일까? 뜻을 몰라 혼자 알아야 했지요. 결국 저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삼계탕집을 찾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집 간판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삼계탕집 앞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아있어 보아도 아주머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로, 왜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되신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선생님을 통해 연락을 취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있지 영은아, 그 아주머니 강원도로 이사 가셨다는데. 강원도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까마득하게 멀기만 한 강원도를 향해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작 13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더 자라서 더 크고 나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 아주머니도 영영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줄만 알았는데 6년이 흐른 뒤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을 다시 마주치게 되면서 아주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제가 누구였는지를 골똘히 생각하시던 선생님께서는 한 손에는 불판을, 한 손에는 수세미를 들고 서 있던 저를 보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를 기억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너 지금 고3 아니야? 고3이라고 한들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내내 다 커버린 사촌오빠, 외삼촌과 한 집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독립된 공간 없이 괴로웠던 게 싫어 하루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을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것저것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시도했었습니다. 우유 배달 같은 것도 괜찮았지만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더 힘들고 더 시급이 높은 고깃집이나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눈이 갔어요. 그렇게 정착한 아르바이트가 고깃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잔소리를 하시는 선생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문득 그 아주머니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저는 번뜩 생각이 난 사람처럼 선생님의 팔뚝을 붙들고 여쭈었죠. 아주머니, 강원도 가신 그 아주머니 연락처 아직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게 누구냐는 듯 한참 이마를 찌푸리셨습니다. 그러다 손뼉을 치시곤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한번 전화 드려보라고. 아직 연락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어쩌면 연락처를 바꾸셨을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알아? 다짜고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영은이라는 애 담임을 바꾸라고 하시더니 왜 애를 거기다 혼자 두고 갔느냐고. 부모님 연락처 알려주면 자기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너희 외삼촌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 집에 여자 어른은 안 계신 거냐고. 한마디 물으시곤 전화를 끊으셨어. 그 짧은 통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 그분이 영은이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가. 연락드리면 아마 반가워하실 거야. 그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제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다정하시고 제게 따뜻하셨던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날 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누군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말이에요. 다행히 아주머니께서는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저는 그렇게 곧장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을 들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너무나도 즉흥적인 행동이었지만 불편한 외삼촌 집을 떠나 정착할 동네를 찾은 것 같은 기분에 몹시 들떴었어요. 이제 그만 집을 나가서 살겠다는 저의 말에 외삼촌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때 그 아주머니 단 한 분뿐인 그 동네에 다짜고짜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저를 아주머니께서는 내치지 못하셨습니다. 너 정말 간도 크구나. 벙찐 채로 저를 바라보는 아주머니를 두고 저는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니며 그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방 하나를 구했어요. 20살이 되었다는 자신감,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자신감, 그리고 살면서 가장 의지가 되었던 어른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든든함이 그곳에 정착할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겁도 없이 시골에 내려왔느냐고 하신 아주머니께 저는 제 생각을 올바르게 말씀드렸어요. 하루빨리 그 집을 나와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말입니다. 심각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 다음 목표를 가져보라고 말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인데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저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집을 목표로 살아갈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은 또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막무가내로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민폐인 줄 알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아주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가장 자신 있는 일,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설거지, 주방일 하나만큼은 인정을 받았던 터라 아주머니께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를 이 시골에 묶어두는 게 정녕 너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일은 내가 잘 가르쳐 주마. 월급도 아쉽지 않게 챙겨줄게. 그런데 그거 하나만큼은 명심해. 얼마든지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면 다시 도시로 나갈 것.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배울 것. 약속.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떠넘기듯 살아야 했던 낯선 외삼촌 댁만큼이나 강원도라는 것이 제게 낯선 곳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마음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한 번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나갈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의 삼계탕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했던 고깃집 아르바이트보단 배울 것이 있고 복잡한 것도 있었지만 재밌었어요. 그냥 앉아서 불판 설거지만 내도록 하던 때와는 환경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이 재미있으니 출근하는 일이 설레었고 출근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곳에서의 생활 자체도 기뻤습니다. 아주머니와 별다른 사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사장님과 직원으로 착실하고 진실되게 신뢰를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월급도 조금씩 올랐답니다. 특별한 취미도 만나는 사람도 없었던 제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 돈을 모으기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 작은 집도 하나 사고 몰고 다닐 차도 하나 중고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사장님의 권유로 삼계탕집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호주에서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나는 바람에 사장님도 그곳으로 가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게 되면 꼭 저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식당을 남겨두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정들었던 제 정신적 지주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선생님 같고 때로는 다정한 엄마 같았던 아주머니를 이제 다시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울게 했어요. 예, 영은아. 장사 중에 최고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란다. 나는 이 장사를 해서 너를 곁에 남겼으니 성공한 장사였어. 너도 곁에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하렴. 내 말 잊지 말고 꼭 명심해. 사장님은 그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빈자리에는 여전히 그분이 남기고 간 여러 관심과 애정들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너무나도 그립고 또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외로움을 채울 다른 상대를 찾게 되었고 때마침 제 앞에 나타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호주로 떠난 2년 후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뵈었던 것 같아요. 제 혼주석에 꼭 앉아주고 싶으시다고. 제가 감히 죄송해서 부탁드리지도 못했던 것을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의 기운을 받아 저의 결혼 생활도 무탈히 행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장님께서 제게 남겨주고 가신 삼계탕집을 정성을 다해 꾸려나갔습니다. 워낙 그전부터 명성이 있던 집이라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의 제자가 사부 솜씨를 그대로 잘 이어받았네 하시는 따뜻한 말씀들에 힘을 내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식당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의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그때부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후원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없이 혼자 힘들게 자라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남편과 한 푼 두 푼 모아 정기적인 기부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모님 없이 어렵게 자라야 하는 그 심정을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저와 같은 상황들을 덜 겪으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면서는 더는 식당 일을 제가 잘 돌볼 수가 없어 직원도 새로 구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예 식당에서 자리를 비울 것은 아니라서 배우면서 곧장 잘 따라와 줄 직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특성상 진득하게 일할 사람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불러오는 배를 붙잡고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식당을 굴려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강원도 특성상 겨울이 되면 눈이 참 자주 오곤 하는데요. 출근을 하는데 눈이 소복히 쌓인 길가에 어떤 아이 하나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많아봤자 겨우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냅다 차를 세우고 저희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 이 날씨에 혼자 어디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도로 저 끄트머리를 한번 쓱 바라보고는 시내로 간다고 말을 하더군요. 시내라 함은 저희 식당이 있는 곳이었고 아이를 마주친 그 길가에서 시내까지는 대략 1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영하의 날씨에 어린아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말했죠. 아마 그 상황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정말 날씨가 좋지 못했거든요. 아줌마 아저씨가 태워줄게. 너 걸어서 못 가. 지금 얼마나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 우리도 시내 가는 길이거든. 얼른 타. 그런데 아이가 얼른 차에 타지는 않고 완강하게 거절을 하더군요. 정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 길에 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태워주겠다는데도 거절하는 건지. 그 옛날 냉큼 모르는 아주머니의 차에 올라탔던 저와는 비교가 되는 상황이라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멈춰있는 저희의 차를 지나쳐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태우는 것을 포기한 저희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 시내에는 어느 정도 눈이 녹아있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 그늘진 길가를 걸어오고 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식당 오픈 준비는 해야 했기에 남편과 저는 정신없이 재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홀에 잠깐 나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친 것 같았던 눈이 다시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 준비를 해놓아도 손님이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녹아있던 눈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땅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냥 오늘 식당 문을 닫고 일찍 들어가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밖에는 눈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사람 한 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 손님인 줄로만 알고 인사를 건넸다가 남편과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길가에서 만난 그 아이였어요. 이제야 시내에 도착한 것인지 옷과 머리에는 온통 눈을 맞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하자 아이도 저를 알아본 것인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그 질문이 어찌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던지요. 눈을 잔뜩 맞은 몰골을 하고 직원을 구하냐고 물어오는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에 저희 두 사람은 놀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일자리 구하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로를 가까이 가져다 주고 담요 하나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학생처럼 보이는데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니 이상해서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더군요. 18살이에요. 그래도 저 잘할 수 있어요. 힘도 세고 일도 잘해요. 시간 약속도 잘 지켜요. 나이를 듣고 나니 그 나이대에 일을 하려고 했던 제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에게도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생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나중에 대학 보낼 일이 걱정돼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당장 동생이랑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학생이라서 힘들까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시켜만 주세요. 역시나 힘든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왜인지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도 목적도 달랐지만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 꼭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짜고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강원도 시골에 달려와 독립하고 싶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사장님께 애원했던 지난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어주며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자기도 그 아이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묻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 왜 아까 우리가 시내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거야? 눈도 많이 오고 거리도 멀고 추웠을 텐데. 그러자 아이가 내어놓은 대답에 제 마음이 100%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많이 맞아서 제 옷이 다 젖었잖아요. 그 상태로 차에 타게 되면 차가 더러워질 텐데. 그러기가 너무 죄송해서 못 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어른인 저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의 그 깊은 마음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비를 낼 돈이 없어 걸어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폭설이 내리는 날 그 먼 길을 걸어온 아이의 근면함에 반한 저희 두 사람은 결국 그 아이를 식당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기뻐서 날뛰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 먼 길을 걸어 눈보라를 헤치고 우리 식당에 일하러 와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늘 그 아이를 태워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가도 된다고 두 다리가 튼튼하다고 거절하려는 아이를 나무라가며 억지로 차에 태웠어요. 신세를 진다는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죠. 어린 시절 넙죽 차에 얻어탔던 저의 뻔뻔함을요. 난 그런 사람이라 더 괜찮아. 진혁이 너는 좀 뻔뻔할 줄도 알아야겠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였던 진혁이가 20살이 되고 더는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는 동안에도 저희 세 사람은 함께했어요. 진혁이의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꼭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진혁이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어주었습니다. 늘 거절과 사양이 몸에 배인 녀석이라 그때에도 물론 사양을 했지만 성의를 받아달라고 우겨대는 사장님 부부의 말을 끝내 거역하지 못했답니다. 자기도 똑같이 어리고 철이 없을 때인데 동생 공부시키겠다고 동생 대학 보내겠다고 일을 시작한 그 녀석의 마음이 참 기특하지 않나요? 저는 참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녀석을 예뻐하는 동안 제 뱃속에 있던 아들 역시 건강하게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진혁이와 저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크는 동안
자리를 오래 비워야 했던 저를 대신해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진혁이는 그저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했던 과거의 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직원이더라고요. 개선할 점을 찾아오기도 하고 평범한 메뉴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혁이 덕분에 따분했던 저희 식당 메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비록 시골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색다른 메뉴가 생기니 발길이 뜸했던 손님들의 관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을 그 녀석과 함께 일했네요. 녀석이 없으면 식당이 허전할 정도로 그 녀석은 저희 부부가 진심으로 아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녀석이 다른 식당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저희에게 말을 꺼냈을 때 무척이나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만큼이나 다 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쩜 그 녀석이라면 저희 품을 떠나서도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말입니다. 녀석은 그렇게 저희 식당을 떠나 시내 곳곳에 가게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고 그 녀석의 손길이 닿으면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 눈길을 걸어가던 아이는 이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며 저는 여전히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다른 종류지만 저도 그 녀석 못지않을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공한 장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장사 중에 최고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던 그 말씀이 제 곁에는 이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이 남았으니 제 장사는 성공한 장사인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